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언제부터 이랬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꾀병 부렸어. 아이들 일이니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맙시다. 어느 학교나 다 있는 일이에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알아채서 미안해.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활발한 성격이라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자전거도 타면서 즐겁게 지냈죠. 우리의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이 새로웠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죠. 등산을 가면 서로 손을 잡아주며 힘든 길을 함께 올랐고 자전거를 타면서는 서로의 페달 소리에 맞춰 리듬을 맞추며 달렸어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어요. 작고 여린 생명체가 우리 가정에 찾아온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아이의 첫 웃음,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기적 같았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성장했고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져갔어요. 아이도 우리처럼 활발해서 함께 뛰어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함께 공을 차고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뛰놀았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죠.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죠. 학교 생활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아이는 갑자기 학교 가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배 아파, 머리 아파. 라며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게 꼭 몸이 아파서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닌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불안감을 억누르고 현실을 외면하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축 처진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아이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저 사춘기가 빨리 왔나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요. 내심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중얼거렸죠. 남편과 상의를 했지만 그 역시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만 했어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도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어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어요.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려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죠. 아이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꺼려하는 것 같았고 주말에 함께 나가자고 해도 항상 거절했죠.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변화를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여기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일상에 치여 살면서 아이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이의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해. 너무 간섭하면 아이가 싫어할 거야 라는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각자의 생활에 빠져 살았죠. 가끔 아이의 슬픈 눈빛과 마주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아픔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아이에게 다가갔더라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부모로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때 저의 무심함과 회피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의 변화를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을 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의 고통을 외면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아이는 여전히 학교 가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저 힘내라는 말 한마디만 건넸어요.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오후,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처럼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골랐죠. 장을 보면서도 계속 아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아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골랐죠. 장을 다 본 후 시계를 보니 아이의 학교 시간과 비슷해졌어요. 마침 잘 됐다. 아이와 함께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학교 앞으로 향했어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교문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몇 분 뒤 드디어 아들이 보였어요. 혼자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반갑게 손을 들어 아들을 부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아들의 친구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달려와 아들에게 붙었어요. 그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마치 친한 친구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은 그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몸까지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숨었어요. 아이들과 아들은 저를 보지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과 불안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저는 아이들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그들의 뒤를 따라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이들은 길을 걸으며 서로 웃고 떠들며 여느 친구들과 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러지 못했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분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아이들은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죠. 아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들은 우리 아들을 둘러싸고 밀치기 시작했어요.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갔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아이가 왜 그렇게 학교에 가기 싫어했는지, 왜 항상 우울해 보였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제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분노, 후회, 죄책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마치 폭풍 속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이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숨이 막혔어요. 그제서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달려가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아이들을 혼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아들만 데리고 가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몸은 이미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만!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제 아들의 눈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갔죠. 제 아들은 제 품에 안겨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함께 울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알아채서 미안해. 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죄책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고통받았을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말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꾀병 부렸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이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이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도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의 아픔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에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놓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즉시 학교에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요구했죠. 하지만 학교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교장 선생님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말했어요. 아이들 사이에 있는 일이니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맙시다. 이런 일은 어느 학교에나 있는 법이죠. 그의 말투에는 어떤 긴박감도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는 걸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한참을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게 작은 일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년 동안이나 겪은 고통이 당신들에겐 사소한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 역시 눈물을 참으며 함께 분노를 느꼈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과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못 샀죠? 학교 간의 정보 공유는 없나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안경을 벗더니 비웃듯이 말했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교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별개의 교육기관입니다. 모든 아이의 과거사를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간의 갈등은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라고요? 5년 동안 지속된 괴롭힘을 그냥 두고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선생이라 말할 자격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심각한 폭력 사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끼리의 작은 다툼을 과대평가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이들 간의 문제이지 우리 학교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학교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죠.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다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다른 업무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 이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좌절감을 안고 학교를 나왔어요. 이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격렬한 논쟁을 벌였어요. 남편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 아이를 지켜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반면 저는 좀 더 평화로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학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더 화를 냈어요. 대화? 방금 봤잖아. 그들은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그럼 이대로 넘어가자는 거야? 우리 아이의 고통은 어쩌고?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리의 언쟁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말다툼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죠.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우리의 분노와 두려움이 아이를 돕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놓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죠.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일단 학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보자.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더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하자. 우리는 서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해결 방법이 좋을지 물어봤죠. 아이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싶어. 여기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아이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망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죠. 전학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자.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 전학을 고려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아이는 우리의 제안에 동의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학교와의 대화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죠. 아이가 겪은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 공식적인 문서로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이 하나로 뭉쳐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학교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 부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로 인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저도 같은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우리 아이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어요. 글을 올리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라도 이로 인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사회적으로 매도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댓글을 통해 지지를 보내주셨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정들도 용기 내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어 다행입니다. 학교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네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를 비난했죠. 아이들 문제에 어른들이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우리 지역의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카페에 올린 제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죠. 놀랍게도 많은 학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도 2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가 어이없네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런 댓글들이 쌓여갈수록 카페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공감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 학부모님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학교에 항의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에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했고 곧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약속된 날 3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모였어요. 우리는 함께 학교로 들어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요구했죠. 처음에 교장 선생님은 난색을 표했지만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결국 우리를 만나주기로 했어요. 면담 자리에서 우리는 차례로 아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한 학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녀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다른 학부모님은 학교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죠.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3시간이 넘는 긴 대화 끝에 결국 학교는 꼬리를 내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날 학교 홈페이지에 교장 선생님의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둘째, 상담 교사 추가 배치.
셋째, 학교 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넷째, 교사들의 학교 폭력 감지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줘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을 맞이하기로 했죠.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가해 학생들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행동 때문에 친구가 힘들어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뒤섞였죠. 우리 아이는 아직도 그들을 마주하기 힘들어했지만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약속대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상담 교사도 추가로 배치됐죠. 우리 아이를 포함한 피해 학생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어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어요. 일부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 중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고 우리 가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장난을 너무 큰일로 만들었다거나 다른 아이들의 앞길을 막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고 때로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죠. 아이도 학교에서 문제와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울면서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라고 말해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차 나아졌어요.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학교 폭력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였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침묵하지 않는 용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까지.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는 이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가정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학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여전히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결국 우리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새 학교를 알아보고 이사갈 집을 고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아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 학교에서의 첫날, 아이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동시에 희망찬 빛도 보였어요. 엄마, 아빠, 이번엔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우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고 새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문 상담을 받으며 차츰 극복해 나갔어요. 우리 부부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소통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죠.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합의점을 찾아갔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가끔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가정들도 비슷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학교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우리의 경험이 다른 가정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